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강원도 원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1인 시위가 아닌 모든 집회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민주노총은 집회 강행 의사를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집회에 나서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요. 집회의 취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주 지역 상인회는 집회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로 바이러스가 더 퍼진다면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요. 민주노총의 집회가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여론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닐까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그들이 인내하고 있는 이유를 노동계도 모르지 않을 텐데요.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코로나19 관련 소식과 정치권 이슈들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4단계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대책이 필요한 건 아닌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코너죠.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박종훈의 경제 한방.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준비해봤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 선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2명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8만 4,103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61명이 늘면서 처음으로 1,800명대로 올라선 건데 이거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여기는 지금 그 전날까지는 합산이 안 됐었던 청해부대 확진자 270명이 합산된 수치여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4단계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참고 자료를 통해서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오는 주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갑자기 발표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이 지난 12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거리두기는 원래 이제 오는 25일까지 이제 1차로 기간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전국적 확산세 등을 감안해서 이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내일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의 강원도 원주 집회 계획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취소를 재차 요구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지금 지자체와 방대본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회를 취소하기 위해 막판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 측에서는 방역수칙을 고려해서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에서 분산 개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원주시는 난색을 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1인 시위만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아서 예방 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요. 네, 오늘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이 WHO 세계보건기구 집계 기준 343만 명으로 직전 주에 비해서 약 43만 명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률이 50% 이상인 국가에서도 최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19일 자정 기준 1회 이상 예방접종률이 68.1%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영국의 경우에 지난 1주간 확진자가 29만 6,4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영국 다음으로 예방접종률이 66.3% 이렇게 높은 이스라엘도 같은 기간 확진자가 5,537명으로 한 달 전 대비 2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높은 예방접종률과 함께 확진자 발생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난 1주간 확진자가 8,516명으로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방역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졌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도 같네요. 그렇죠? 다만 영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이제 확진자 수는 이제 델타 변이 등의 그 요인으로 인해서 확 늘어난 건 맞는데 네. 그 영국을 보면 예방접종 영향으로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이러스와 함께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그래도 뭐 우리는 그 상황하고 조금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국가에 속하니까 오늘 오후 9시 잠정 집계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자정부터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치는 지금 1,507명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 51명이 늘어난 건데요. 다만 좀 감안해야 될 거는 전날은 밤 9시까지는 이제 청해부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청해부대 270명, 그러니까 오늘 한 명 늘어나서 271명을 제외하면 이거를 감안하면 이제 오히려 어제보다 한 200여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종 확진자 수는 내일 이제 3시간 동안 더 집계를 하면 1,600명대 후반, 뭐 많으면 1,700명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시선을 정치권으로 돌려보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권이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보다 더 나아가서 탄핵과 하야 얘기까지 지금 야권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은 아니고요. 이제 뭐 일부 야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하셨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면서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선거 개입을 넘어 선거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수행비서였던 만큼 이 거대한 범죄를 수행비서가 단독으로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하야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그게 그 바른미래당 그 소속이었던 무소속 장성민 전 의원이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하야했다. 그래서 뭐 국정조사를 해보고 그 부정선거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면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장 전 의원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이제 야권의 공세에 대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이게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입장인데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정원 댓글 조작과 유사한 사건으로 매도하는 분들이 있다 하면서 이 김경수 지사는 적극적 지지자가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돕겠다는 정황을 모르고 만났거나 알게 됐더라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이다. 이렇게 이번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대선에 조직적, 적극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댓글 조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와의 TV 토론에서 네. 청와대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란 국가조직이 댓글 작업을 해서 문제가 된 것이고 이것은 드루킹이라는 이 전문가의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는요? 청와대는 오늘도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제 그 판결 직후에 기자들이 입장을 물은 데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번 사건의 여파가 민주당 대선 주자들에까지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추미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이제 김두관 의원이 가장 앞장서서 그 주장을 전하고 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오늘 아침 이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후보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다. 이런 시중의 말을 전하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같다면서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예, 사실 이게 뭐 김두관 의원이나 이 국민의힘 측이나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네. 당시 이제 평창올림픽 전 그 시기였는데요. 그때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에 이제 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좀 비난성 댓글 이런 거를 다는 사람이 있어서 이거를 민주당 가짜뉴스 그 대응 TF에서 이걸 적발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다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TF에서 조사를 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제 추미애 대표 이름으로 고발을 한 사건인데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렸던 김동완 씨였고, 근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 김경수 지사와의 어떤 연루 이런 여건에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네. 파장으로 번졌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이제 뭐 그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론 그리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어떤 뭐 빈정대는 어떤 그런 공격 이제 이런 걸 한 건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추미애 전 대표의 용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하면서 꽝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왔는데 꽝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만 잡았다 이렇게 빈정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비판은 괜찮은데 비아냥처럼 들리는 게 이게 맞는 건지 한당의 최고위원인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뭐 이른바 추미애 책임론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설전이 갈수록 격화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평창올림픽 때만 해도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전이라고 느끼실 분들이 있는데요. 네. 20년 전 탄핵 사건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난타전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일종의 정통성 논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에서 먼저 이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탄핵 과정은 참여, 탄핵 표결은 반대한 판단과 행동에 대한 이낙연 후보 입장이 없다 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압박을 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탄핵에 찬성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탄핵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 같이 진입했고 탄핵 반대를 외치던 유시민, 송영길 의원 등을 가로막는 대열에 동참하고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거는 이 지사 측에서 전날도 과거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부터 직접 밝히라 이렇게 압박을 하던 중에 이제 추가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제 KBS 9시 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탄핵에 반대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이낙연 캠프 수석 대변인 노영은 의원도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문 대통령이 초대 총리로 이낙연을 선택했다. 이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냐 하면서 그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육보인데 그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까지 모욕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이 이재명 캠프의 공세에 맞섰습니다. 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탄핵 당시 국회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요, 뭐 당시에 이제 그 2004년 탄핵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낙연 의원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한나라당 의원들과 이렇게 서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 당시에 이제 이낙연 의원이 본인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어쨌든 당시에 소속돼 있던 당, 즉 민주당은 그 한나라당과 함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이었던 것을 지적한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시절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나라당과 같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했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는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이 연대한 것만으로도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왜 노무현 정부의 정통성을 잇겠다고 발언했느냐. 뭐 이렇게 또 공격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뭐 2016년에 한 차례 탄핵 소추안 및 탄핵 표결이 더 있어서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 탄핵 표결 같은 경우는 인사에 관한 표결이라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김경수 지사 뭐 이른바 친문 적통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오니까 오히려 더 적통 경쟁이 치열해지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징역 2년뿐만 아니라 이 자격정지 5년을 병과를 받았는데 네. 이게 징역 형의 집행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5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7년 동안 사실상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정치 생명에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이른바 친문 진영의 적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경수 지사한테 가 있던 이 친문 진영의 어떤 정치적인 기대 이거를 누가 가져올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경쟁의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이 좀 더 이제 열기를 띠게 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에 이렇게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당은 신사협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더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지금 경선이 좀 지나치게 과열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 안팎에서 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거티브 통제 기준을 정하겠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신사협정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 선관위에 제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못 볼 사람인 것처럼 공격하면 자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그 후보들 측에 좀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네거티브 경쟁할 때가 아니다.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그걸 의식했던 겁니까?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나란히 공약을 발표했어요. 네, 오늘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지사는 오늘 증세 없이 시작해서 기본소득의 유효성을 증명하겠다면서 지급 시기 또 재원 마련 방안까지 총괄하는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고부당 고복지 부결업 사회로 가야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사회가 된다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먼저 첫 단계에서는 이 재정개혁 예산 절감 등으로 증세 없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조세 감면을 순차 축소해서 25조 원 지원을 마련하고 이후에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기본소득의 효능감 등을 충분히 느끼게 되면 이제 일반적 기본소득 목적세,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목적세 형태의 세금을 새로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단계별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급 첫 해인 2023년에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해서 청년은 125만 원씩 이렇게 주겠다. 이런 계획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20조 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는데 이걸 못하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200만 원, 전 국민에게는 100만 원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을 꺼냈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복지 공약을 오늘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요. 유방암을 비롯해서 모든 암에 걸렸던 여성들이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귀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이제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복귀율이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 주요 국가 비교에 크게 떨어진다면서 암 경험자를 사회와 연결하는 지속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이 인건비 일정 부분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는데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방안을 들고 나왔고요. 또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서 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 지지 사업을 확대 개편하겠다. 이런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 여성 안심 정책 공약을 계속 시리즈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번 암 그 생존자 지지 공약이 이 5번째입니다. 여성 표심을 좀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네요. 네, 거기에 좀 이낙연 캠프가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난 예비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까? 사실 그래서 뭐 기본소득 공약을 처음으로 하지 않고 뭐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성장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제시를 한 걸 놓고 뭐 기본소득 공약이 자신이 없으니까 뭐 뒤로 돌린 거냐 말을 바꾼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뭐 그때도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뭐 그 왜곡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지만 어쨌든 뭐 이 기본소득 공약이 말하자면 그 정치인이 제시하는 대선 주자가 제시하는 의제 중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재정적으로 뭐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논쟁을 어쨌든 시작하게 된 건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네. 이게 뭐 20년 전 탄핵 무기명 투표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뭐 누구 허벅지에 점이 있냐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생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권 얘기도 해보죠. 천안함 폭진 사건 희생자인 고 정정률 상사의 부인이 암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애도를 표했어요.
네. 근데 이 정종윤 상사 부인 별세에 대한 애도는 뭐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 공이 나왔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 모두 이 정례식장을 방문해서 애도를 표했고, 이 여권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도 이 고등학생 외동아들이 상주라니 마음이 쓰인다.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꿋꿋하게 자라나면 좋겠다. 이런 애도 메시지를 발표했고, 또 이낙연 후보도 6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이 세상을 떠난 아드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린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가늠조차 힘들다.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최지영 전 감사원장도 아드님의 큰 슬픔에 위로의 말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과 최 전 감사원장 두 사람 모두 오늘 공개 행보에 나섰어요.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 그 방역전선 최일선에 서 있는 이 간호사들을 만나서 위로 또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냈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근 자신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대해선 이 조사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이 가리키는 걸로 걸어가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늘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과 뭐 잇따라 만남을 갖고 오후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도 면담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연이틀 상당히 강한 이제 비판 자세를 보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드루킹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오늘 추가로 내면서 여론 조작의 최종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안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김 전 지사가 누구를 위해 그런 일을 했는지는 온 국민이 다 안다. 이렇게 상당히 날을 세우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했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윤 전 총장이 캠프를 광화문에 지금 마련한 거를 놓고 여의도 정치를 거부하는 사람들 입김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면서 그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는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한 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애둘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조언들을 듣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부분들을 상당히 우려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요. 앞서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이 비판을 하면서 이 라디오 진행자가 윤 전 총장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국민의당 쪽에서는 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던데 윤 전 총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은 뭐 이른바 그 캠프를 그 여의도가 아닌 곳에 마련한 것이 어떤 정치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제 윤석 대표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기자들이 전하니까 거부감으로 정치적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국민이 정치에 많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들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또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금의 어떤 확산세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홍 교수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방역상과 관련한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지금 이제 계속 연일 그 확진자 수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842명까지 지금 됐는데 이 확산세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먼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확진자가 2,000명대까지 폭증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적용 10일에서 12일 정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정도부터는 확진자가 이전 주만큼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중단하게 되면 확진자가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당국은 내일이나 모레쯤 확진자가 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의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특히 지금부터 4단계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4단계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다라면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매우 거세기 때문에 확진자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이 내일 발표되게 되는데요. 지금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그러면 높은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조치를 2주 만에 그만두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현재 확산세가 지속되면서도 중증 환자가 이전 유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증가하고 있고요.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중단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50대의 중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의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는 유행에 대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끄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네.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접종률이 올라갈 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쯤 될까요?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네, 지금은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5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이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려면은 네. 8월 말 정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진행하셨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접종하셨던 분들도 2회 접종까지는 최대 3개월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저는 9월 초 정도까지는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9월 초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9월 초까지는 유지를 할 필요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단계를 조금이라도 내릴 경우에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는 큰 피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50세 그리고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사망하거나 중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당초 그 4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짧고 굵게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럼 짧고 굵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4단계 플러스 알파 대책 이런 걸 내놓을 때 좀 더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하는 거 지금 4단계가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현재 4단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는 정말 봉쇄에 가까운 것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많지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산세를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짧고 굵게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지속적으로 유행이 또 발생할 거거든요. 저는 지금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의 조치만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비수도권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수도권 확산세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며칠째 5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숫자가 한 달 전만 해도 비수도권에서 500명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비수도권이 문제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확산세의 속도만 본다면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가파르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델타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2단계 내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는 확산세를 막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도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해외 데이터를 봐도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2배 정도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백신 접종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았을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렇게 높였으면은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점차 줄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은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단계 격차가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의 방역 조치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이고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일부 광역시에서는 3단계보다는 거리두기 단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하루 평균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그리고 서울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 원인으로 부정확한 자가검사 키트 도입 사용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자가진단 키트가 4차 대유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근거가 없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방역에 자가진단 키트가 도움이 되는지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데요. 자가진단 키트는 위험성률이 높고 무증상이나 바이러스 농도가 낮은 확진자를 찾아내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음성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있게 되면 다시 PCR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PCR 기반 검사를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가진단 키트는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근거 기반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자가검사 키트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까? 대표적으로 PCR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청해부대 같은 이런 함정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가진단 키트나 신속진단 키트 중에 정확성이 높은 항원 검사보다 항체 검사를 사용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PCR 검사를 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면 저는 신속진단 검사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얘기가 있기는 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센 이유가 밝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몸 안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양이 많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바이러스는 변이 자체가 생존의 무기이고요. 변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다거나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 바이러스보다 변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좀 더 전파력이 세게 변화하게 되는데 증상이 더 빨리 나타나서 접촉자를 더 늘리게 되고 바이러스 농도도 초기에 더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야지만 전파력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델타 변이가 끝은 아닐 거고 변이가 더 등장할 텐데 나올 때마다 복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더 늘어나고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우리의 방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한 번에 종식으로 가자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좀 없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 독감 바이러스 같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없어지진 않을 것이고요.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인류와 공존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백신의 효과가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이 되면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중환자와 사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2차 접종을 시행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치명률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겁니까?
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500년이나 100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전파 능력이 높아지면서 치명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꼭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바이러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일찍 숙주를 사망하게 된다면 자기가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조기에 더 빠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중증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완전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모더나 1차 접종을 받았을 때 델타 변이에 72%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예방률이라고 하던데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결과는 아직까지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의료 인력들이 먼저 맞았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더나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으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특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 자료도 해외 자료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시간이 더 지속되고 연구가 더 된 다음에,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한 다음에 예방률을 평가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섣부른 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을 보면 32.3%, 접종 완료 비율 2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13.1%인데요. 앞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9월까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접종률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전체 접종률은 이제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높고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접종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전 국민의 70%가 접종하더라도 유행은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인 접종률을 높인다기보다는 2회 접종을 고위험군에게 최대한 빨리 맞춰서 사망자와 중환자를 줄이는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말까지는 50세 이상 국민에 대한 접종과 50세 미만이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체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전파 차단을 하는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능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네. 유행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50대 백신 접종 계획, 예약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고생하셨는데요. 또 20, 30대, 40대까지는 언제 우리는 백신 맞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가 백신 수급 현황과 계획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런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예. 백신 공급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은 국민 모두가 이해를 하실 텐데, 하지만 유행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계시고, 또 50세에 최초 예약할 때 사실상 선착순 예약처럼 느껴지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안은 최대한 정부가 백신 예약이나 공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현재 일정보다도 백신 수합이라든지 이제 외국의 지원 등을 통해서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공급 일정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공급하면서 일정을 통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공급량과 일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가 확보한 물량, 그다음에 어느 분기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와서 20세나 40세 정도는 언제쯤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그 계획이라도 좀 제시를 해야지 국민들이 안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어려운 경제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종훈의 경제 한방, KBS 박종훈 기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걱정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모았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난 15일에 이 미국의 방송사죠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어졌던 종류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런 분들은요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뒤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와는 다르지만 이 주택 비용과 압박이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좀 풀이해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도 집값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듯이 이 영끌을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비용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월세를 대부분 다 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걱정된다는 건데 이런 발언을 하는데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이 미국의 이 부동산 가격이 정말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네. 2020년 5월 달에 이 미국의 부동산 가격, 이 중앙값이요. 이 주택 가격이 중앙값이라는 건 뭐냐면 제일 비싼 집하고 제일 싼 집하고 딱 가운데 있는 값을 말하거든요. 네. 이게 2020년 5월 달엔 28만 달러였는데 21년 5월 달에는 35만 달러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25%가 올랐다는 뜻이죠. 1년 사이에요. 네, 단 1년 사이에 엄청난 오름세죠. 뭐 우리나라도 집값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미국도 뭐 못지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상황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부동산을 연구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네. 특이하게도 로버트 실러 교수가 이 부동산 가격을 좀 연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는 이제 좀 계속 지켜봤는데 지난 5월 달에 드디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평을 했습니다. 네.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1년 이상은 더 오를 것 같다. 근데 3년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말을 한 어떤 히스토리가 좀 역사가 있는데 네. 이분이요. 이 노벨 경제학상만 받은 게 아니고 2003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주택 가격의 폭락 이거를 미리 맞췄던 분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졌던 게 2005년이니까요. 네. 2년 전에 미리 맞췄던 그런 전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이 집값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지표를 만들었는데 이 칼 케이스라는 교수하고 이 로버트 실러가 둘이서 같이 만들었는데 케이스 실러라는 부동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실러 지수를 보면요. 미국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냐면 2012년에 저점을 기록한 다음에 한 9년 동안 85%가 올랐습니다. 이게 실질 주택 가격, 즉 물가는 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1년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 말이 좀 중요한데 이 버블이 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밝게 타오르는 그 현상이 앞으로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어떤 집이 없는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도 그런 어떤 고민들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하신 거 부동산 가격이 1년 이상 더 오르겠지만 3년에서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좀 네. 기억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 폭등은 뭐 우리나라와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통계를 보면요. 글로벌 부동산 정보업체인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걸 보면요. 2021년 1분기에 이 전년 대비 부동산 값을 조사해 보니까 전 세계 주요 도시 150곳 중에서 43개 도시가 10%가 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값이 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거든요.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이 바로 뉴질랜드의 웰링턴이라는 곳인데 30%가 넘게 폭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표하고 조금 다른데 이 나이트 프랭크 지표를 보면 서울이 26%가 이 기간 동안 올라서 네. 5위 안에 들었던 것으로 나오고요.
또 이 미국의 피닉스 같은 주요 도시들이 네. 20%가 넘게 올랐고 또 미국의 도시들은 대체로 다 10%가 넘는 아주 높은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였던 것으로 지금 현재 지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집값이 왜 이렇게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르는 건가? 이 돈이 네.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이 3조 달러를 양적 완화로 돈을 푸는데 무려 6년 동안 풀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위기 때는 똑같은 3조 달러를 푸는데 6주밖에 안 걸렸다는 얘기를 제가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재정 정책까지 사용하면서 슈퍼부양책으로 1.9조 달러를 지금 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같은 걸 하면서 또 1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리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가족계획 투자까지 나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에서 돈 뿌리는 방법이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양적 완화로 은행들한테 돈을 뿌리고 있고요.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돈을 뿌리고 있는데 이게 1인당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으로 보면 진짜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네. 이렇게 돈을 계속 풀다 보니까 미국만 이게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아주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집값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하나가 뉴질랜드 웰링턴 같은 곳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도 들어갔고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봉쇄 조치의 타격이 2020년에 가장 적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아. 돈을 풀면서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에도 물론 그 돈이 많이 갔겠지만 네. 이 달러라는 게 전 세계를 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봉쇄 조치의 타격이 적었던 나라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르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굉장히 흥미롭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타격을 덜 입으니까 달러가 더 많이 유입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미국이 이제는 전 세계 유일한 중앙은행이다 할 정도로 미국 연준의 영향력이 워낙 크잖아요. 네. 이 달러를 풀게 되면 가장 좀 현재 이제 워낙 풀린 돈이 많다 보면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돈이 자꾸 몰리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나 뉴질랜드가 2020년에는 어쨌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서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이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까지 지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자, 네.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시기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값이 기초요건에 비해서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의 집값 상승을 보면 2012년부터 지금 집값이 올라서 실질 가격이 한 85% 정도 올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집값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7년 연속으로 이렇게 집값이 오른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마 코로나19와 그다음에 공급 부족 같은 여러 가지 사태들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긴 집값 상승 사이클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되고 있고요.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인 거죠. 네.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자, 물가가 오르면 실물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실물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거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대체로 물가가 적절한 속도로 오른다면 문제가 없지만 물가가 좀 생각보다 많이 오르게 되면 이 대체로 긴축 정책을 쓰거든요. 근데 네. 미국의 물가가 지금 현재 전년 대비 5.4% 오른 걸로 최신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에 올 가을까지도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긴축 정책을 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4월도 지금 달마다 말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처음으로 이번 달엔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미국에서 풀린 돈을 거둬들이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려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자꾸만 시사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이제 어떤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시장에 시그널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금리 인상으로 옮겨가게 되면
집값에 이제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뒤쯤에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요. 영향을 미치려면 우리나라도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앞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귀에 쏙 들어왔던 게 인플레이션이면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집값이 네. 떨어진다.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는 겁니까? 떨어진다는 겁니까? 이렇게 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집값이 잡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떨어질까요? 네, 일단 이 두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값의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올해 안에 이 집값을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게요.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보다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에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네. 사실은 우리나라 이 주택 수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지금 굉장히 강력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022년 2월까지라는 겁니다. 네. 이 어떤 연준 의장도 자기 임기까지 긴축 정책을 미리 쓰거나 할 가능성은 별로 없거든요. 네. 임기까지 경제가 좋아야 혹시라도 연임을 할 수 있는 거고 연임이 안 되더라도 후임자보다 전임자가 좋았다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묘하게 지금 임기가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번에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돈을 풀고 나면 살짝 좀 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연준이 예전 같으면 그랬을 텐데 네. 지금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16개월째 한 번도 돈을 걷어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서 계속 돈이 풀리고 있고 아마 실러 교수도 그것 때문에 미국 부동산 가격이 1년 이상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수요 측면만 본다면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수요에 영향을 미치려면 뭐 아무리 빨라도 안타깝지만 집 없는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내년 연말 정도는 돼야 수요 측면에 처음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또 우리나라 공급은요? 같은 경우는 네. 공급은요? 한국 공급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집값은 사실 미국보다 훨씬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엔 미국만큼 올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기존 주택 공급이 양도세 때문에 굉장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부장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공급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9년부터 여러 가지 공급 측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 공급에 영향을 주려면 처음에 착공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입주가 이루어지는데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걸 좀 당기려고 이제 사전 분양제 같은 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역시 공급 측면에서도 22년 말 정도는 돼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2년 한 상반기까지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시기, 집값이 계속해서 들썩거리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쪽식회처럼 콕 집어 주실 줄 알았는데 찝지는 않으셨어요. 네. 일단 그 신중하셔야겠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오랫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이 집값 마지막 상승기에 좀 1년 정도 요 기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시기. 알겠습니다. 네, 네. 박정훈의 경제한방 지금까지 KBS 박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